그리고 심지어 오늘 러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의 규모를 인정했고 연료 부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러시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의 8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5월 러시아 정유 공장에서의 원유 정제량은 지난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 내 10대 대형 정유 공장 중 8곳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하루 동안의 휴전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미 오늘 러시아 전역에 휘발유 부족이 선포되었고 모든 연료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에 휘발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선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는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미국이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모든 주제를 함께 모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논의해 보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 방송을 오직 우크라이나어로만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뵙게 되면 반갑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오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했지만 흥미롭게도 기사 게재 후 곧바로 아무런 설명 없이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진핑에게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매체의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촉구가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중국을 끌어들일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2025년에 백악관에 복귀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자신의 주요 외교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2025년 7월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직접 협상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양국 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인들과 합의에 도달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분명히 잘못된 사람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래서 그는 시진핑에게 마침내 대머리 찌질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압박을 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푸틴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입니다. 지난밤 우크라이나군은 사라토프 정유 공장에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은 전반적인 글로벌 추세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에 최소 16차례 러시아 연료 생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정유량이 지난 17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국내에서의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이미 인기 없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월에 러시아 정유소의 원유 정제량이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내 대형 정유소 10곳 중 8곳이 타격을 입은 이후입니다. 정유소 가동률은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해 약 20% 감소했으며 이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정유소를 16차례 공격했고 송유관에는 7차례, 항구에는 6차례, 그리고 바다의 유조선에는 1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유소와 석유 인프라에 대한 전체 공격 횟수는 30여 건으로 전쟁 시작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며 지난해 12월에 세운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시에는 26개의 석유 관련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그중 15곳이 정유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전술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원유 1차 정제 시설뿐만 아니라 2차 정제 시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이 2차 정제 시설들, 이 정유소가 더 많은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생산하도록 도와주며 이 시설들은 수리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감소하자 석유 회사들은 소규모 민간 주유소들이 연료를 구매하는 거래소로 보내는 휘발유 출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A95 휘발유 공급이 3분의 1 줄었습니다. 시장의 휘발유가 줄어들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러시아 내 도매 휘발유 가격이 26%나 급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매 시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웃긴 상황은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연료를 쿠폰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 도로라고 부르는 도로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핵심적인 동맥입니다. 반도로 이어지는 육상회랑의 핵심 동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했으니 꼭 채널에 들어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크림반도의 현지 텔레그램 채널들에서는 주유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인터넷에는 리터당 300, 350 루블의 휘발유를 구입하라는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아비토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리터당 300, 350 루블의 휘발유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주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시글들은 러시아가 임명한 이른바 크림반도 수장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AI95 휘발유는 쿠폰으로만 판매되고 1인당 명확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료 위기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 관광 상품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광산업연합은 개인 차량으로 크림반도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휘발유를 준비하고 크림대교를 통한 운송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만약 크림반도로 간다면 거기에는 휘발유가 없으니 해변용품 대신 트렁크에 휘발유를 챙기라고요. 휘발유 가득 통을 넣어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림반도에서 그냥 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3월 말부터 러시아에서 휘발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월부터는 항공유 수출도 금지됐습니다. 즉, 이제는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도 휘발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연료 부족 현상이 이미 러시아 연방의 수도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야 모스크바의 주유소들에서는 1인당 휘발유 판매를 60리터로 제한한다는 공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료 가격 상승이 이전에 러시아에서 시위까지 촉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촉진했습니다. 현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크렘린은 모든 연료 수출을 금지했지만 공장 가동 중단과 작업량 감소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회사 OilX의 추정에 따르면 5월 평균 수치는 하루 450만 배럴을 약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하루 약 70만 배럴이 적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휴전을 놓쳤습니다. 네, 러시아 독재자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가 이번 주말에 키이우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3.1 체절을 맞아 휴전을 선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3.1 체절을 맞아 하루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고 그 기간 동안 대규모 미사일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전역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러시아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놓쳤다면 사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휴전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불편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군사 경제에 관한 5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러시아 당국이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 기업들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경제가 상당 부분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조 달러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2024년에 러시아 경제는 연간 기준으로 거의 5%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26년 1분기에 러시아 경제는 0.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과에 대해서는 크렘린조차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겨우 0.4%입니다. 로이터 통신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엘리트 계층에서는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팀과 접촉하고 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평화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 러시아 고위은행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석유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일요일에 제재 대상인 유조선 타고르호를 대서양에서 납포하고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이 사실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선박이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프랑스가 러시아와 관련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작전은 대서양 공해상에서 여러 파트너, 영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국제해양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불법적인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틴은 한때 이런 유조선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유조선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허위 국기를 달고 운항합니다. 이 유조선들은 온갖 방법으로 국제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조선들이 납포될 때 러시아인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의 더럽고 추악한 입을 열어서 그런 유조선의 납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3월 프랑스와 영국 당국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연관된 유조선들이 자국의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거래가 크게 어려워지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순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알렉세이 피치의 새로운 채널입니다. 피치입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뉴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